이제 2008년 같이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나는 계속 돈을 모았다가 오면 딱 하자. 그래서 10년에 한 번 위기 온다? 그렇죠. 장깨를 부린다고 그러거든요. 네. 오늘 주제는 바로 존니의 주식 투자 편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제가 드리는 질문이 굉장히 멍청한 질문일 수 있지만 많은 시청자분들이 너무나 원하는 질문이길래 요즘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 지금 이제 하반기 4분기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 2021년 증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 물어본 거 자체가 뭔가 너무 민망하다 대표님. 네, 몰라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예측하는 것 자체가. 네, 아는 사람이 없고요. 그래서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라는 거고, 그랬어요. 길게 보라는 거고, 네. 그 다음에 혹시 폭락이 오더라도 패닉하지 말아라. 계속 하라. 계속 투자해라. 그런 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어쨌든 지금 코스피 고스닥이 다 박스권을 계속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다들 코스피 3천 언제 뚫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3천을 뚫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것들이 해결돼야 될까요? 퇴직연금 바꿔야 돼요. 제도. 퇴직연금. 네, 퇴직연금 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401k가 네. 미국 주식시장에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네. 한국 퇴직연금이 들어가야 되고요. 들어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젊은 근로자들이 주식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게 물 밀듯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야 돼요. 네. 그래서 테슬라 같은 회사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펀더멘털이 좋아야 주식시장이 올라갈 거로 착각하는데요. 네. 그렇고 그렇지만 않아요. 주식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새로운 기업이 나오게 되고 기존의 기업들도 더 잘 됩니다. 그게 캐피탈 마켓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회사가 말도 없게 비싸죠. 아마존도 말도 안 되게 비싸죠. 근데 왜 저렇게 높은 시가총액을 할까요? 좋은 경영진이 있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온 회사가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열광하게 되죠. 네. 그러면 그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낙관하게 되고 그 회사가 올라가게 되면 그 회사는 펀더멘털이 좋아져요. 왜냐? 아주 탤런트가 좋은 사람들을 뽑게 되죠. 왜냐하면 주식을 주면 되니까. M&A를 일으킬 수 있죠. 높은 주식을 가지고 다른 회사를 살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회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 애플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M&A 한 거예요. 그 주식 가격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한국도 생각을 이제 바꿔야 돼요. 역동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럼 대표님은 요즘에 굉장히 핫한 어떻게 보면 오늘 아침 매일경제 기사에서 나온 이제 대주주 효과 요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느냐 아니면 가족 합산은 안 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안건 자체에 대해서 좀 대표님 저는 이제 세법을 전면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유도해야 돼요. 노후 준비할 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저소득층이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 세금을 없애주거나 네. 강하게 깎아주고 그 다음에 단기 투자하는 데서 번 거는 아주 세금을 많이 때리고 그리고 장기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낮춰주고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고 봐요. 대주주 요건 자체는 좀 어떻게? 그런 거는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주식시장에 도움되고 네. 노후 준비에 도움되는 제도로 바꿔야 되는 거죠. 제도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혼란해하죠. 팔았다가 다시 사게 되고 그걸 이제 워시세일이라고 그래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내가 주식을 투자했을 때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손해 본 거를 팔아요. 그래서 그거를 낮추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사죠. 근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그걸 워시세일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거는 그 권리죠, 법에. 근데 한국도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 안 되죠. 굉장히 간단해야 돼요. 그 룰은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내야 되고 벌어도 그다음에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장기 투자하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 세금을 낮춰주고 저소득층은 주식 투자를 저소득층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예 세금을 면제해주고 주식이 계속 친근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죠. 하슈또리님이 남겨주신 글인데 대표님께서는 이제 한국 주식을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시는데 한국이 저평가되는 이유가 있다면서 코리안 리스크라면서 말씀하신 게 첫 번째가 뭐 남북 분단 리스크, 그다음 두 번째가 기업에 대한 정책 리스크, 기업의 상속세, 뭐 법인세, 악조건이 많은 것 같다. 세 번째가 뭐 미중 무역 전쟁 이슈, 네 번째 뭐 지리적 위치가 중국, 일본,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다. 다섯 번째가 뭐 주주 친화적이지 못한 정책과 기업의 배당들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대표님께서는 좀 그래도 어떤 것들이 좀 더 많이 해결되면 좋을까요? 기업 지배 구조죠. 안타까운 거는 기업 지배 구조가 아직도 한국은 굉장히 낮은 레벨이거든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회사들이 배당도 많이 안 해주고. 근데 안타까운 건 기업 지배 구조가 좋아지는 거를 사람들은 기업을 괴롭히는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기업 지배가 좋다는 거는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저 기업에 투자하면 내가 믿을 수 있겠구나, 경영진을. 그럼 뭐가 될까요? 신뢰가 높아지면.
그 기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겠죠. 잘 되죠. 네. 그럼 괴롭히는 거야?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괴롭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근데 한국은 괴롭힌다고 착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죠. 네. 그럼 하나도 도움이 안 되죠. 네. 그래서 기업 지배구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포커스가 대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게 되면 제일 이익을 보는 사람이 대주주예요. 주식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네. 신뢰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신뢰가 굉장히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간과해요. 소액주주가 중요하냐, 대주주가 중요하냐. 그래서 서로 그런 이렇게 소모적인 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왜 괴롭히냐고 얘기하는데 돈 벌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형성이 되면 다 위너가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 지배 구조가 아주 중요한 이슈죠. 모든 주주를 똑같이 대해라. 네. 그리고 기업주가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페널티가 크고 네. 그게 이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이게 기업을 괴롭히는 거다, 안 괴롭힌다. 이거에만 맞추는 거예요. 그래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에 안 들어오죠. 그 신뢰를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한국 주식에 투자 안 하겠다 그러고 해외에 투자하겠다 그러고 이게 이제 기업 지배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소모전이 많은 거예요. 쓸데없는 소모전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금융 지식 그리고 주식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게 뭘까? 투자가가 많이 들어와야 되고 시장에. 네. 그 다음에 외국 투자가들도 들어오게 하고 파일을 크게 해야 되고 그리고 한국 기업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제 한국은 정말로 신뢰성이 높구나 이런 거에 신경 써야 되는데 왜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냐 그러면 또 국회의원끼리 또 싸우게 되고 네. 그 한국 기업을 보호해야 된다 근데 그 보호가 아니에요 사실은 더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악순환의 꼴이군요. 앞선아니죠. 그러니까 그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정말로 그 회사 이사회가 얼만큼 더 인디펜던트하냐 기업의 가치를 정말로 경영진은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그런 거에 신뢰를 쌓아야 되는데 자꾸 그런 법적인 거 가지고 근데 누구 편이냐 저 편이냐 그러니까 그 캐피탈 마켓은 계속 침체를 거둘 수밖에 없죠. 이제 대표님한테 증시의 전망은 여쭤볼 수 없지만 이제 요즘 사람들이 이제 유망 섹터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유망 섹터라고 하면 사실 뭐 제약 바이오, 요즘에 뭐 배터리, 인터넷, 게임, 뭐 반도체, 엔터, 그다음에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음식 그다음에 자율주차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주식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어쨌든 유망 섹터 자체를 모르진 않는 것 같아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장기 투자를 하려면 미래에 유망한 곳에 투자해야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걸 이제 유망한 곳을 모르진 않는데 그럼 이때 내가 투자를 할 때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경영진이에요. 경영진. 예, 경영진의 자질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희도 항상 할 때 이 경영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정말로 그 비전이 뭔지 그거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결국 주식 가격은 거기에 굉장히 연동이 되게 돼 있어요. 그거 좀 개인 투자자분들 조금 알 수 있는 방법. 제가 다른 분들하고 제가 더 많이 지식이 많은 게 아니에요. 네. 인터넷도 찾아보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영어 보고서 읽어보게 되고 네. 다 아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 회사다. 그럼 중국에서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다 알아요. 네. 근데 왜 저런 전략을 쓰고 있지? 왜 나랑 다른 생각을 할까? 그게 궁금증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궁금증에 대해서 맞춰서 보다가 보면 이 기업은 좋을 것 같다, 나쁠 것 같다 판단이 되죠. 절대로 그걸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관심이에요, 결국은. 그 주식에 처음에 투자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연금저축펀드부터 하셔라, 펀드부터 하셔라. 그러면 차근차근 알게 돼 있다. 근데 너무 막 갑자기 내가 주식에 대해서 다 알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주식은 차근차근 알아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을 놓으세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내 부의 일부거든요. 그 나의 희망을 주는 일부고, 그러면 재밌죠. 대표님께서 사실 굉장히 많이 하신 말씀이 마켓 타이밍을 잡지 말아야 한다. 시장을 예측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떤 의도인지도 사실 저는 이제 좀 알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주식 투자, 뭐 슈퍼개미 분들도 많이 인터뷰해 보니까 주식 투자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은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긴 하더라고요. 1998년, 2008년, IMF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들어오신 분들이 이게 지수가 바닥을 완전 치고 올라갈 때 그 파도를 타신 분들이 큰 돈을 많이 벌었지
이게 지수가 코스피 박스권 안에 있을 때 이거에 맞춰서 돈을 벌려고 했던 분들은 수익이 날 수 있지만 큰 돈을 벌지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대표님 말씀도 저는 너무 일리가 있지만 뒤의 말도 약간 저는 현실성이 없는 말이라 생각하진 않거든요. 어쨌든 폭락 있을 때 들어가야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 맞으니까. 아니에요. 이건 거죠. 도박장에 가면 재판 만든 사람이 있죠. 아, 그쵸. 재판. 예. 그 사람 따라하면 손해볼 거예요? 잃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요. 재판 맞추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재판에서 부자 됐다, 나 부자 됐으니까 너로 해라 이런 건 똑같은 거죠. 부자 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꾸준하게 마켓 타이밍 안 하고 올라갔거나 내려갔거나 내 일정의 월급의 10%를 계속 투자하는 사람이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그거를 기다렸다가 딱 그 시점에 들어가는 게 확률이 높을까요? 전자겠죠. 그럼요. 왜냐면 그걸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럼요. 그런데 자꾸 그런 사람에 혹하는 거예요. 2008년 같이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나는 계속 돈을 모았다가 오면 딱 하자. 그래서 10년에 한 번 위기 온다? 그렇죠. 그거는 내가 이때 그 카지노에 가서 재판 맞았으니까 너도 한번 해봐. 그럼 언젠가 맞을 거야. 똑같은 얘기죠. 그럼 요런 전략은 좀 어떨까요? 대표님이 전략과 요 전략을 좀 합쳐서 계속 여유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 어쨌든 10년에 한 번씩 재밌게도 어쨌든 1998년, 2008년, 지금 2020년에 한 번씩 박살이 났잖아요. 그럼 다음 10년 뒤에 또 박살이 날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그때 박살이 났을 때 그때 좀 내가 가진 거의 여유 자금을 넘어서 조금 더 좀 넣는다는 거야. 요런 거. 장깨를 부린다고 그러죠. 네. 장깨예요. 심플하게. 네. 그다음에 여유롭게 월급의 10% 꾸준히 투자하는 거. 네. 그걸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 장깨를 부리는 거에 대해서 혹하면 안 돼요. 그 장깨예요. 네. 주식을 가격을 맞추는 노력이죠. 내가 그 기업을 갖고 있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데 그렇죠. 자꾸 그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게 몸에 밴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타이밍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맞추지 않죠.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대표님은 그런 투자를 하실 때 굉장히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편하죠. 그런 아까 안 맞추려고 얘기했잖아요. 하시니까. 내가 비록 지금 내가 돈은 없지만 내가 오늘 10주 샀는데 그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되니까 1000주가 될 거예요. 내가 꾸준히 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10,000주가 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이제 은퇴할 때쯤 됐을 때 보니까 10,000주 곱하기 주당 가격을 따지니까 10억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될 수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근데 이제 분산 투자도 해야 되니까 저는 펀드를 먼저 시작하라고 하는 이유고, 그 다음에 정부가 주는 혜택이 있으니까 55세까지 못 잡게 하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것부터 시작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나는 이렇게 벌었다, 저렇게 벌었다, 저는 너무너무 그거는 소음이에요. 남의 성공 스토리, 네. 난 이렇게 트레이딩 했다, 나는 이렇게 해서, 그거는 그 사람 얘기예요. 나는 내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철학적으로 내가 월급의 10%를 내가 투자하겠다. 네. 그리고 60세 됐을 때 내가 그거 가지고 노후 준비하겠다.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그 경영진을 믿고 그 경영진이 계속 돈을 벌려고 노력할 때니까 그걸 기다리면 내가 나중에 부를 창출할 수 있다. 굉장히 간단한 건데 사람들은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해요. 위기를 기다려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너무너무 메이크 센스 하지도 않고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까? 그런 소음을 만드는 주범 중에 한 명이 대표님 옆에 계세요. 제 채널이 뭐 사실 아, 그래요? 다른 출연진 분들은 이제 뭐 어제 자기 성공 사례도 얘기하시고 하시니까 약간 좀 아, 죄송해요. 나는 몰랐어요.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럼 대표님 회사의 직원분들은 다른 자산 운용사보다 조금 일이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농담 삼아. 일이 적은 건 아니고 네.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안 쓰죠. 어. 그러니까 보고 라인이 많다든가 회식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일을 강요한다든가 네. 그런 건 아니고 항상 우리는 마케팅과 펀드 매니저 딱 두 가지 일만 하죠. 펀드 매니저도 마케팅도 해요. 고객들한테 설명하고 네. 끊임없이. 그래서 고객과 그 접점하는 걸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고 네. 그 다음에 특히 그 젊은 분들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거고 굉장히 일이 단순하죠. 굉장히 자주 하신 말씀이 주식은 팔지 않는 기술이 필요하다. 당연히 주식을 팔아야 하는 순간은 그 산업의 트렌드가 바뀌었을 그렇죠. 그렇거나 아니면 경영진이 이상한 짓을 때 하거나 위 이상은 아니면 경쟁자가 생겼거나. 너무 이제 그게 바뀐 거죠. 예를 들어 저는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자동차 회사가 시가총이 굉장히 쪼그라들잖아요. 네. 테슬라 때문에 그래요. 이거 뭐 엄청난 생태계 변화시키는 괴물이 나타난 거예요. 저는 그런 기업들이 한국에서 나타났으면 해요. 정말 그런 기업에 투자하고 싶고. 이건 저희 주린이 저 입장에서
저도 약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궁금한데요. 이게 지금 테슬라가 핫하잖아요. 테슬라가 여기 상단에 전기차가 있는 건데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다라는 거는 굳이 엄청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대부분 납득 가능할 거란 말이죠. 근데 굉장히 이미 그쪽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의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또 생각하신단 말이죠. 저도 사실 T라는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봤는데 이거를 과연 내가 어디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지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나중에 5년 뒤에 테슬라는 여전히 잘 되고 있어도 주가는 또 그러지 않을 수도 그럴 수 있잖아요. 있죠. 그럴 그러니까 수 있죠. 이런 건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여유자금을 하라는 얘기가 그거고 분산하라는 얘기 네. 그런 거죠. 테슬라만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저한테도 그런 질문이 많이 해요. 지금 테슬라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 그거에 대한 답은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답을 하기 위한 그런 전제 조건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잠을 안 자고 그 주주총회를 봤잖아요. 그때 그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 네. 저 사람이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저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게 뭘까? 정말로 25,000불의 전기차를 나오게 한다. 그 다음에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마켓시어가 정말 전기자동차 마켓시어가 몇 프로가 될까? 네. 그리고 정말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정말 모든 다른 전기차보다 얼마나 앞섰을까? 그거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러면 더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비싸더라도 그렇죠. 저건 엄청난 파괴를 하는 거거든요. 다 죽이는 거거든요. 처음에 애플이 나왔을 때, 아이폰 나왔을 때 다 죽였잖아요. 그때 애플 주식 샀어야 되는 거죠. 그죠. 지금은 네, 우리나라 시가총액 다 합친 것보다 더 비싸죠. 그렇죠. 그런 거를 유추해 가는 게 중요하지. 저한테 와서 테슬라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이거는 중간 과정을 다 스킵한 거죠. 모든 주식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테슬라가 왜 사람들이 저렇게 비싸게 살까? 왜 저런 몇백 조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을까? 네. 궁금하잖아요. 그럼 저 회사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비싼지 싼지 알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 판단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데 단순히 가격이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리서치라는 거고 그 펀더멘털 리서치라는 거죠. 대표님께서 테슬라의 그 CEO의 그런 이야기를 보시면서 그런 걸 우리가 잘 봐야 된다고 하셨고 아까 전에 또 경영진의 자질이라든가 그걸 보여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대표님은 이런 주식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좀 존경하는 CEO 한국에서 한 명, 미국에서 한 명이 있다면 어떤 분이 있나요? 아니, 경영진이 중요하다고 하셔서 한국의 경영진은 저는 그 한 명. LG 생활건강 예, 그분이 많은 일을 하셨죠. 많은 주주들을 해피하게 했죠. 네,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에는 LG 생활건강에 전세경 그 CEO고요. 네, 해외에는 해외는 글쎄, 해외는 또 미국에 네, 계셨으니까 또 잘 뭐, 아실 건데. 너무 많죠. 근데 특별히 빌 게이츠죠, 사실은. 네, 워런 버핏이고. 대표님은 워렌 버핏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궁금해. 미국에 워렌 버핏이 있다면 지금 한국에 존 리가 있다. 네, 그거는 너무 과대평가고, 네. 그 워런 버핏이라는 그 사람이 전 세계에 그런 많은 그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영감을 줬다고 그럴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저는 대단한 일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어떻게 쓰는 거냐. 지금 자기 전 재산을 다 기부하겠다 그러고, 그것도 자기 재단이 아니라 빌 게이츠 재단에다 자기 돈을 주는 거잖아요. 아, 그쵸. 저런 마인드, 저런 용기가 어디서 생겼을까. 저 사람은 정말 뛰어난 많은 사람들한테 투자라는 걸 가르쳐 줬고, 또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걸 가르쳐 줬고, 그리고 그거를 자기 이름보다도 어떤 빌 게이츠 재단에 돈을 준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 대단하다. 한국도 많이 나와야 되겠다. 또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대표님은 워렌 버핏이 여러 가지 철학이나 이런 것 중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주식 투자 철학이 한 가지 딱 있다면? 돈이 일하게 하는 거. 네. 그 기업에 투자한다는 거는 내 돈이 가장 열심히 일하게 하는 거다. 그런 거죠. 돈이 일하게 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그걸 알았다는 게 대단한 인물인 거죠.